누가 너한테 이랬어? 정확히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말해. 병실의 차갑고 메마른 공기가 윤서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무자비하게 내려쬐는 가운데 그녀는 침대 옆에 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은 자신이 24년간 목숨보다 아껴온 동생 태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기억 속에 환한 미소를 짓던 태호가 아니었어요. 왼쪽 팔 전체가 하얀 깁스로 칭칭 감겨 있었고 오른쪽 다리 역시 무릎부터 발목까지 깁스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고 검붉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특히 왼쪽 눈 주위는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서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태였죠. 입술 한쪽 끝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갈라져 있었고 목 부분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것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의 톡 새는 냄새와 함께 무겁고 침울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순간 서연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직 태호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누나. 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이를 악물어도 계속 떨리는 턱을 멈출 수 없었어요. 24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10살 어린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긴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던 날들,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밤들, 태호가 아프면 자신은 밥을 굶어가며 병원비를 마련하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까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이렇게 처참한 모습의 태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때조차도 이렇게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적은 없었거든요. 병실 창문 밖으로는 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겨울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의료기구들이 규칙적으로 삐삐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태호의 침대 머리맡에는 링거대가 세워져 있었죠. 투명한 수액이 가느다란 관을 타고 태호의 팔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따뜻한 누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였죠. 정확히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말해. 태호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김상도 상사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사 집 청소하고 이삿짐 나르고 아이 학원 심부름 시키고. 처음엔 그냥 군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태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온화함과 자애로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분노가 자리 잡았죠. 손에 들고 있던 정성스럽게 싼 과일 봉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동생이, 그것도 24년을 엄마처럼 보살펴온 소중한 가족이 군대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면 말이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서현이 10살이었던 그 차가운 겨울날, 세상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12월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부모님이 탄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소식은 차가운 현실 그 자체였죠. 아버지는 즉사,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서연은 갓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태호를 품에 안고 친척집 문턱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나 소설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얼굴은 처음엔 동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애들 셋 키우느라 힘들어서 도저히. 큰아버지 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집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말이야.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고모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하나둘 닫힐 때마다 서연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고 품에 안긴 태호의 무게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태호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전셋집에서 두 남매만의 기나긴 생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아닌 엄마가 되어야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알람 시계가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동네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무거운 신문 가방을 메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죠. 신문 배달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태호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에야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6시간 동안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죠. 손님들은 때로 친절했지만 때로는 나이 어린 서연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참았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태호를 키울 돈이 없었거든요. 밤 11시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태호를 돌봐야 했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목욕시키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내야 했죠. 그러고 나서야 숙제를 할 수 있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말했죠. 쟤는 누나가 아니라 엄마야. 저런 어린애가 어떻게 갓난아기를 키우겠어. 곧 포기하고 보육원에 맡길 거야. 아무리 혈육이라지만 한계가 있는 법이지. 하지만 서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태호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 아이의 유일한 가족이다. 태호가 돌이 되었을 때 서연은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에 서연은 이미 어른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죠. 태호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서연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태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처음으로 누나라고 말했을 때의 그 감동을 서연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태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서연은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신문 배달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책임졌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공부에도 더욱 매진했습니다. 태호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결국 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과 함께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길이었죠.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태호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저도 누나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누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사관학교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동안의 고생에 비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적인 환경이 서연에게는 휴식 같기도 했죠. 방학 때마다 집에 돌아가서 태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태호는 누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를 우리 누나는 나라를 지키는 장교가 될 거야. 정말 멋지지? 드디어 서연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을 때 태호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관식장에서 태호가 서연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순간 두 남매 모두 눈물을 흘렸죠.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앞으로도 함께 잘 살자.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서연은 승진을 거듭해 대령 계급장을 달게 되었고 군사경찰단장이라는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를 앞두고 있었죠. 태호가 군 입대를 결정했을 때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4년간 자신의 손길 아래서만 자란 태호가 혼자서 군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태호가 입대하던 날 서연은 말했습니다. 태호야, 거기서도 누나한테 의존하지 마.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많이 컸거든요. 누나가 저한테 해준 만큼 저도 당당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래, 잘하고 와. 입대 후 첫 한 달 동안은 매주 토요일마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부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부대 생활 괜찮아요? 선임들도 잘해주시고 간부님들도 좋으세요? 그래, 다행이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그런데 입대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무겁고 침울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누나,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의 예민한 촉각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태호의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태호가 괜찮다고 하니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넘어갔죠. 그런데 입대한 지 넷째 달부터는 전화 간격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2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그마저도 몇 분 정도로 짧아졌어요. 누나, 요즘 훈련이 많아서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섯째 달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몇 마디 나누고 금방 끊어버렸죠. 누나, 저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여섯째 달에 들어서서는 아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 부대로 전화를 걸어도 윤태호 일병은 현재 훈련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도록 태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의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태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자 가을 아침에 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상쾌함도 잠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태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소시지 볶음까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2개에 가득 담았죠. 태호가 군대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은 태호가 있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1시간 동안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태호가 연락을 하지 않는 건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면회객들로 붐볐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정문 앞에는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 2명이 서 있었고 초소 안에는 당직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정문으로 걸어가자 초병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건방진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면회 신청 왔습니다. 윤태호 일병이요. 서연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초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받아보더니 건성으로 흘어본 후 고개를 저었죠. 윤태호 일병은 면회 불가입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만 초병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부대 내부 사정입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초병의 말투에는 배려나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서연은 답답함을 느끼며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제가 군 간부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신분증을 받아본 초병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비웃음은 점점 커져서 웃음소리가 되었고 그 웃음소리가 정문 초소 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아가씨, 이런 위조 신분증 들고 오면 군형법 위반입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초병의 말에 초소 안에 있던 당직 장교가 관심을 보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중인은 서연을 위아래로 천천히 마치 품평하듯이 흘어보았어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음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중이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대령? 하. 이런 얼굴이면 클럽에서나 통하지 군대에서 뭘 하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조롱과 성적인 함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변 초병들이 킥킥거리며 웃어댔고 정문 앞을 지나가던 다른 면회객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죠. 오늘 저녁 약속 없으시면 저랑 술자리 어때요? 중이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자가 군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드리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조롱하는 시선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에 서연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문 앞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다정하고 온화한 누나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뭔가 위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좋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새벽의 칼바람 같은 느낌이었죠. 오늘부로 너의 이름 전부 내 수첩에 적힌다.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초병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중위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인생 길게 살고 싶으면 목줄 잘 챙겨라.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문 앞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한 면회객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조롱하던 초병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대신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정성껏 싼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죠. 누나 모두 끝. 이제 군사 경찰 모두다. 그 말과 함께 서연의 뒷모습이 정문을 벗어나 사라져갔습니다. 남겨진 초병들과 당직 장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그런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를 만나지도 못했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모욕까지 당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태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태호가 면회 불가라는 것, 그리고 연락이 3주째 끊어졌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평범한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비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24년간 동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강인함과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거든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사복들 사이로 정갈하게 걸린 군복들이 보였어요. 특히 맨 앞에 걸린 정복은 금방 다림질을 한 것처럼 반듯했습니다. 대령 계급장이 달린 어깨견장, 군사경찰을 상징하는 휘장들, 그리고 수많은 공로 표창들이 가슴 부분에 정렬되어 있었죠. 서연은 천천히 사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 군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먼저 군복 상의를 입었습니다. 어깨에 맞게 떨어지는 군복의 무게감이 느껴졌죠. 그 다음에는 바지를 입고 혁대를 찼습니다. 허리에 감기는 혁대의 차가운 금속 버클이 허리를 조였어요. 하나하나 차려입을 때마다 거울 속 서연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어깨견장을 달았을 때, 가슴에 휘장들을 달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를 쓸 때까지. 매 순간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서연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단장 윤서현이 서 있었습니다. 정복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며 서연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동생 걱정하는 누나가 아닌 냉철하고 강인한 군 간부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입가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전쟁이다. 서연이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태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만약 누군가 태호를 해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말이죠. 핸드폰을 꺼내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나야 김중령. 지금 당장 모든 일정 취소하고 내일부터 특별수사에 들어간다. 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윤태호 일병이 소속된 부대 전체를 수사한다. 가혹행위, 구타, 사적 이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화기 너머로 김중령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장님 혹시 개인적인 일과 관련이 내 동생이 3주째 연락이 끊어졌고 오늘 면회도 거부당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 직감이 맞다면 그 부대의 개들이 판을 치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그 부대 정문에서 나한테 모욕을 준 놈들 명단도 확보해. 초병 둘과 당직 중위 1명. 이름, 계급, 소속까지 정확히 파악하라고. 네, 단장님.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노을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4년 전 부모를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도 이렇게 분노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태호에게 누군가 해를 끼쳤을 가능성 때문에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연은 군사경찰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태호가 소속된 부대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권을 동원한 이번 조사에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부대 지휘관부터 일반 병사까지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팀이 부대 내부를 파고들기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서연에게 급히 보고했죠. 단장님, 윤태호 일병의 행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있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구타로 인한 외상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태호가 입원해 있다는 것, 그것도 구타로 인해서라니.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참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간다. 네, 단장님.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군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24년간 자신이 목숨보다 아껴온 태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그 소중한 아이가 누군가에게 맞아서 병원에 누워 있다니. 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하얀 병원 건물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층 격리 병동의 끝쪽 방이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서자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광경을 보게 될 거라는 직감이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의 광경을 본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태호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기억 속에 환하고 건강했던 태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왼쪽 팔 전체가 하얀 깁스로 칭칭 감겨 있었고 오른쪽 다리도 무릎부터 발목까지 깁스가 씌워져 있었어요. 얼굴은 시퍼렇고 검붉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특히 왼쪽 눈 주위는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서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입술 한쪽 끝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갈라져 있었고 목 부분에는 손가락 자국으로 보이는 멍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침대 머리맡에는 링거대가 세워져 있었고 투명한 수액이 가느다란 관을 타고 태호의 팔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구들이 규칙적으로 삐삐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태호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했지만 태호가 눈을 떴어요. 제대로 떠지지 않는 왼쪽 눈과 간신히 반만 뜬 오른쪽 눈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누나가? 왜 여기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지만 태호 앞에서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어요. 대신 태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깁스 때문에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태호의 체온이 느껴졌죠. 태호야.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만 말해.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도 상사요. 김상도? 네. 상사가 저한테 개인적인 일들을 시켰어요. 상사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이삿짐 옮기고 아이 학원에 데려다 주고.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군기인 줄 알았어요. 선임이 시키는 일이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들었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점점 너무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상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상사 부인 쇼핑 짐도 나르고 아이 돌보는 것까지. 태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요. 거부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한 달 전쯤부터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매일 새벽까지 상사 집에서 일하고 부대 돌아와서는 또 다른 업무들.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거절했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거절한 그날 밤부터 매일 밤마다 불려나가서 맞았어요. 처음엔 주먹으로 때리더니 나중에는 발로 차고 막대기까지. 서연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24년을 키워온 태호가 자신이 그토록 아껴온 동생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다른 병사들은 뭘 했어? 간부들은? 다들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간부님들도. 오명호 중대장님은 알고 계셨지만 모른 척 하셨어요. 부대 체면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만 하시고. 태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서연이 태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태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태호가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는 분노와 그 놈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눈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내 인생 통째로 지켜준다. 그리고 너한테 이런 짓을 한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태호가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깁스 때문에 제대로 느낄 수는 없었지만 누나의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누나, 고마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누나가 보장한다. 서연은 태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김상도든 오명호든 태호에게 해를 끼친 모든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나온 서연은 즉시 태호의 부대로 돌아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부대 내부의 침묵의 벽이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거든요. 부대 생활관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병사들이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김상도 상사에 대해 증언할 사람 있습니까?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병사들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태호 일병이 당한 일에 대해 목격한 사람 있나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몇 명의 병사들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만 더욱 숙였죠. 서연은 한 명씩 개별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병사를 따로 불러내어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편하게 말해도 됩니다. 혹시 김상도 상사가 병사들을 사적으로 부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사는 몸을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본 적 없어요. 윤태호 일병이 구타당하는 것을 본 적은요? 아니요. 전혀요. 두 번째, 세 번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김상도 상사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 부대는 분위기가 좋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예리한 관찰력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시선을 피하는 행동, 과도하게 긴장한 모습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간부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대장들과 중대장까지 모두들 한결같이 부인했어요. 우리 부대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상도 상사는 모범적인 부사관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명호 중대장은 특히 완강했습니다. 단장님, 저희 부대는 건전한 부대입니다. 간혹 있을 수 있는 실수를 확대해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서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차분하고 냉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장교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갓 임관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소위였어요. 정하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혹시 잠시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하늘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사무실로 가시죠. 부대 내 빈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후 정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봤습니다. 김상도 상사가 병사들을 사적으로 부리는 것 말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토요일 아침마다 김 상사 집 앞에서 병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청소도구를 들고 가는 모습,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들. 정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처음엔 자원봉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강제였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나요? 한 번은 우연히 들었어요. 김 상사가 병사들한테 소리치는 걸. 내일 토요일에 내 집 안 오면 뼈를 부숴버린다고.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정하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장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리고 음성 파일도 하나 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김상도의 집 앞에서 청소용품을 들고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무거운 이삿짐을 나르는 병사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음성 파일도 들어보세요. 정하늘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김상도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내일 토요일에 내 집 안 오면 진짜 뼈를 부숴버린다. 알겠냐?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네? 오늘 밤에 다 불러내자. 음성 파일을 들은 순간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그때 정하늘의 격려에 힘을 얻은 듯 몇 명의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김상도 상사 집에서 일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거부하면 밤마다 불려가서 맞았습니다. 두 번째 병사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상사 부인 온라인 쇼핑 물건도 우리가 날랐어요. 무거운 가전제품부터 작은 생활용품까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 번째 병사는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어요. 상사 아이 등하원도 시켰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서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또 데리러 가고.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 병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맞은 다음 날 사진이에요. 화면에는 등과 팔에 시퍼렇게 멍든 자국들이 생생히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는 음성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야, 곱상아, 오늘 밤 9시에 부대 뒤편으로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지? 김상도의 목소리가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김상도가 병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내일 우리 집 대청소 있으니까 오전 8시까지 와. 우리 애 학원 픽업 부탁한다. 시간 늦으면 혼난다. 이번 주말에 이사하니까 집 나를 사람 5명 보내.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김상도의 만행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좋아.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놈을 세상 앞에 세울 시간이다. 그로부터 이틀 후 육군 부대 전체 간부와 병사들이 대강당에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교육이나 회의, 각종 행사로 사용되던 이 공간이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무대 위에는 서연이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부대원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체 집합에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무대 위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앞줄에 앉은 간부들 중에서도 특히 김상도와 오명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정적이 흘렀어요.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몇 달째 자행되어 온 가혹행위와 구타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봤고 간부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해자는 김상도 상사입니다. 서연의 말과 함께 모든 시선이 앞줄에 앉은 김상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강당 앞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김상도의 집 앞에서 청소용품을 들고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병사들의 표정은 피곤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 아침 8시 김상도 상사의 자택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병사들이 개인 시간에 상사의 집 청소를 위해 동원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가전제품을 나르는 병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김상도 상사가 이사할 때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짐을 나르게 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학원 앞에 서 있는 병사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상도 상사는 자신의 아이 등하원까지 병사들에게 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적 이용입니다. 사진들이 하나둘 공개될 때마다 강당 안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고 간부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음성 녹음입니다.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강당 전체에 김상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곱상아들아. 토요일에 내 집 안 오면 뼈를 부숴버린다. 알겠냐?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도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오늘 밤에 다 불러내서 혼내주자. 두 번째 음성이 재생되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간부들의 얼굴에서는 충격이 드러났어요. 뒤이어 주먹질 소리와 병사의 신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소리에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김상도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중대장 오명호에게 돌렸죠. 오명호 중대장. 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묵살했습니다. 오명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병사들이 매일 맞고 있는데도 당신은 부대 체면을 핑계로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명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병사 안전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나요? 오명호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건 군 간부의 첫 번째 의무는 부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계급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 간부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군대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일삼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썩은 고리들을 모두 도려낼 것입니다. 김상도는 이미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악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를 두려워했던 병사들의 시선이 이제는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서연의 고발과 결정적인 증거들로 인해 국방부 합동수사팀과 군 검찰이 즉시 파견되었습니다. 사흘간의 집중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김상도의 범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상도는 지난 3년간 무려 60여 명의 병사들을 사적으로 부렸습니다. 그의 집 청소, 이사, 집 나르기, 아이 돌보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한 배달 업무까지 병사들에게 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거부하는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횟수만 해도 수백 차례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명호 중대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일부는 직접 목격했고 일부는 병사들의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습니다. 부대 체면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덮어버리려 했던 거죠. 수사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날 부대 강당에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부대원이 모였고 군 검찰 관계자가 직접 처분 결과를 발표했어요. 김상도 상사는 군형법 위반으로 즉시 구속되어 군사법원에 회부됩니다. 검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혐의는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폭행, 사적 이용 등 총 10여 개 제목입니다. 김상도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갈 때 강당 안의 병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악인이 마침내 응징받는 순간이었어요. 어떤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어떤 병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명호 중대장은 직위 해제 후 중징계 처분됩니다. 검찰관이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부하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진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오명호도 고개를 숙인 채 강당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느껴졌어요. 정한을 소위는 내부 고발자로서 특별 승진이 추천됩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로 부대 내 적폐를 청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하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였지만 결국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처분 결과 발표가 끝난 후 부대의 분위기는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김상도의 횡포에 시달렸던 병사들은 이제 안심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병사들과 존중과 배려로 소통했고 부대 전체에 건전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태호를 다시 찾았을 때 태호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얼굴에 멍은 많이 빠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났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태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다른 후배들도 계속 그런 일을 당했을 거예요. 서연이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처음엔 군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김상도만 보면 온몸이 떨렸거든요. 태호의 목소리에 아직도 그때의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 오신 간부님들도 정말 좋으세요. 그래 다행이다. 서연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군인다운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태호가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저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시태그 7장- 남매의 약속. 한 달 후 태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깁스도 모두 풀렸고 얼굴의 상처들도 거의 아물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순진하고 약간은 겁 많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단단하고 의연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새로 변화된 부대는 정말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도를 대신해 새로 부임한 상사는 병사들을 존중하며 대했고 오명호를 대신한 새 중대장도 병사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부대 전체에 건전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주말 면회 날 서영과 태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 남매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누나 요즘 정말 좋아요. 태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대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모든 간부님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래? 다행이네. 서연도 태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태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누나처럼 군사경찰이 되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정말?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누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누나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너라면 훌륭한 군사경찰이 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걸로 지키는 거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강자의 의무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누나. 누나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서연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태호도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두 남매가 함께 카페를 나서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24년간의 고생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태호를 키우기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큰 가치로 돌아온 거였죠. 누나 정말 고마워요. 태호가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24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이번에도 저를 구해주시고. 그런 말 하지 마.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해시태그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일 후 서연의 사무실에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군사경찰 단장으로서 받는 수많은 신고 전화 중 하나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장님, 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경기도 모사단에서 가혹행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태호 부대에서 일어났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단장님, 저희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급자가 병사들을 사적으로 부리고 거부하면 폭행하고. 신고자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태호 부대 사건을 뉴스로 보고 용기를 내서 신고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와 결의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 소대장이 매주 주말마다 병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청소를 시켜요. 그리고 거부하는 병사들은 밤마다 불러내서. 신고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희도 태호처럼 되기 전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서워졌습니다. 태호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아직도 군 내부에는 이런 악행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수많은 태호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태호 사건 때와 똑같았어요. 차갑고 단호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옷장에서 정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견장을 달고 휘장을 정리하고 모자를 쓰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의식 같았어요. 평범한 누나에서 정의의 전사로 변신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핸들을 잡은 서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태호 사건 이후로 군 내부의 부패와 폭력에 대한 그녀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거든요.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태호들을 지켜주는 것. 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서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번엔 어디든 가자. 세상의 모든 태호들을 지켜주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차가 도로를 달려가면서 백미러에 비친 서연의 눈빛이 다시 한번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24년간 동생을 지켜온 누나의 사랑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군사경찰 단장의 사명감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가고 저 멀리 새로운 부대가 있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누군가의 태호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서연은 반드시 그들을 구해낼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군사경찰 단장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약자들의 누나이기 때문이었거든요.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끝까지 싸워야만 지켜집니다. 오늘 서연과 태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